아직도 몸이 썩 좋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몸이 힘드네요. 오늘은 주중에 하나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주식을 사는 게 맞냐, 채권을 사는 게 맞냐, 부동산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금을 사는 게 맞냐, 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꾸 빚을 내서 주식을 사서 동학개미 운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저희 아들 또한 그런 행동을 자꾸 보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920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는 승리의 도치감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대호황이었고 유동성이 막 시중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유동성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원조가 시티뱅크였죠. 그러니까 시티뱅크가 주식에 투자하면 10%만 있으면 돼. 5만 원짜리 주식을 살려면 5천 원만 있으면 4만 5천 원을 빌려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주식을 막 투자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간 호황이 일어났어요. 주식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자기가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10만 원에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주식을 10만 원에 사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은행들이 바로 엘리트 은행들이었던 JP모간,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이런 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차익을 실현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소수 엘리트들은 돈을 벌고 개미들은 돈을 잃어버린다.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걸려들었던 데가 3,000개의 미국 전역에 있던 중소은행들이었어요. 이 중소은행들은 잘 그런 엘리트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해당 지역의 투자자들이 뭐 주식을 산다 그러면 90%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1929년에 주식이 붕괴되자 은행들이 90%를 대출했는데 주가가 20%로 낮아졌으니까 약 70%에 대한 대출을 상환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3,000개 은행이 줄도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도산나고 소비도 파산되고 기업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모두 마비가 돼서 한 10년간의 대공황이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929년의 대공황은 금융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의 역사에 많은 교훈을 남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그리고 1929년도를 바라보고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어서 재빠른 대처를 했죠. 그러니까 과도한 유동성은 버블을 양성한다라는 그 교훈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버블이 양성된다라는 거를 192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버냉키는 원래 대공황 전문가여가지고 금융위기가 오면 대공황이 오고 그래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소비와 기업이 모두가 망가지니까 금융기관뿐만 해서 대공황이 온다 그래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로 해서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 살리기를 한 거죠. 은행을 살려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역시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는 거를 유동성이 커졌을 때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는 거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채권을 사야 될까요?를 저한테 묻는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주식을 사죠. 레버리지를 많이 90%까지 하니까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고 잘만 하면 대박이니까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 채권을 샀어요. 기관도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채권은 전부 10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전부 10조 이상으로 상장 주식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은 장기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10년물이 한 1.6%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 금리가 하향세라는 이유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니까 채권 금리가 하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향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낮아지면 사람들은 채권이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채권에 돈이 몰릴 거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1.6%인데 1%가 됐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모두 배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신용도가 높고 전 세계 4위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부채 비율이 낮아서 강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와서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기관들이.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채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하기엔 좀 어렵지만 기관들은 당연히 채권에 배팅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도 주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별한 주식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동학개미 운동이 된 게 유동성을 흡수한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흡수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995년도부터 2019년까지 주식과 주택에 대해서 들어간 돈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주택이 검은 선이고 주식이 파란색이니까 주택에 들어간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1월, 2월까지는 역시 주택에 투입된 돈이 많았는데 3월부터는 주식에 투입된 돈이 주택에 투입된 돈을 역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40조의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전 같았으면 부동산으로 흘러가야 될 돈들이 지금 전부 주식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 시대에는 버블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버블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이 많아서 돈을 빌리기 쉬우니까 그 많은 유동성이 어느 특정한 곳에 몰려서 버블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주식으로 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유동성이 커졌을 때 부채를 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건 터지기 마련인데 버블이 터졌을 때는 자기가 부채를 일으켜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90%가 다 부채로 와서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29년에 바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유동성이 생기고 그래서 90%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주식이 몰락하니까 90%의 레버리지가 다 부채로 돌아와서 결국 개인이 파산하게 된 거. 그러니까 유동성 시대, 지금처럼 양적 완화가 급격히 늘어난 시대에는 집을 담보로 뭐 주변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런 일을 해서 막 주식이든 뭐 ETN이든 ETF든 막 이런 데다가 막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